사주에 재물을 뜻하는 재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경제교육을 잘 시켜야 되겠지요. 특히 명리학적으로는 자신을 통제하는 오행인 관성이나 자기중심적 사고에 빠지기 쉬운 인수가 너무 강한 경우에는 더 표현력과 감각적인 능력을 키우도록 자녀를 도와줘야 하고요. 이렇게 되면 내 아이를 보다 더 창의적인 아이로 성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임상에서 명리학을 성격학 이상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정신의학적 분석 결과에 연관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명리학에는요, 그 사주 주인공의 심리나 현재 마음의 상태는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명리학적으로 좋은 사주란 어떤 사주를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창순입니다. 제가 이번에 정신과 의사의 명리육아라는 책을 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편으로 도대체 좋은 사주란 어떤 사주를 말하는 거고, 그러면 정신적 건강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고, 그 두 가지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어떻게 해서 그 명리학을 공부하게 됐는지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명리학을 공부했다고 하니까 주위에서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이 내 사주에 돈이 있습니까?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나요? 두 번째는요, 내가 오래 살 수 있습니까? 라는 건데요. 제가 그런 질문을 받을 때 말씀드리는 게 명리학은 성격학이니까 성격은 잘 맞지만 재물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제 임상 경험을 보면은 재물은 유물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제 임상 경험에서도 어떻게 이런 사주에 이렇게 돈이 많지? 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아주 안 좋은 운에 안 좋은 일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렇게 안 좋은 운을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까? 그런데 잘 피해가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절대로 명리학을 성격학 이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명리학은 동양의 성격학이지 어떤 결정론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를 찾아온 어느 분은요, 어릴 때 부모가 자기에게 돈이 많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내가 돈이 없어요. 내가 뭔가 잘못한 거 아닌가요? 하는 문제로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평생 자기가 잘못했다는 죄책감, 자책감으로 힘들었다는 겁니다. 제가 그분에게 이 설명을 해주니까 받아들이시더군요. 하지만 사주의 재물을 뜻하는 글자, 그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재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주에 이 재물을 뜻하는 글자가 드러나지 않은 경우에는 제가 임상에서 보면 현실 적응 능력이 약해서 돈 관리를 잘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자기 사주 팔자에 재물을 뜻하는 글자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을 명리학으로는 무재사주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분들은 돈이 없냐?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운에서 재물운이 들어올 때 말 그대로 대박을 터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자기를 상징하는 일간의 힘이 약한데 재물을 상징하는 글자가 많은 사주를 명리학에서는 재달신약, 재물은 많지만 자기가 그것을 다스릴 힘은 없다라는 사주라고 해서 재물을 다루는 것을 조심해야 하는 사주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 처음에는 재물이 들어와서 좋은 것 같지만 계속 탐하면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더군요. 제가 임상에서 어느 내담자한테 그분이 이 제달 신약의 사주였어요. 그래서 사업이 잘 되는데 더 이상 그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까지 그냥 이룬 그 사업을 수성하라고 했는데 그분이 제 조언보다는 재물 욕심을 내다가 조금 안 좋은 일을 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주에 재물을 뜻하는 재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경제교육을 잘 시켜야 되겠죠. 제가 제 책 정신과 의사의 명리 육아에서 어떤 경우에 자녀를 경제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지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임상에서 명리학을 성격학 이상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정신의학적 분석 결과에 연관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명리학에는요, 그 사주 주인공의 심리나 현재 마음의 상태는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꼭 정신과적 분석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명리학으로 아는 것은 건축으로 말씀드리면 건물의 입체 도면에 해당하는 것이고, 정신의학으로 자신을 아는 것은 설계 도면에 해당한다고요. 건물의 입체 도면을 보면 시각적으로 건물이 어떤 모양인지 느낌을 알 수 있지요. 하지만 건물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자세히 모릅니다. 그것은 건물의 설계 도면을 봐야지만 알 수 있죠. 건물의 설계 도면을 보면 방의 크기, 구조 등등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나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데도 명리학과 정신의학 두 개가 다 필요합니다. 이것을 뇌에 비유해서 말씀드리면은요, 우리 뇌가 좌뇌와 우뇌로 이루어진 것은 다 아실 겁니다. 좌뇌는 섬세하고 꼼꼼하게 구조가 이루어져 있고 주로 기억력, 집중력, 판단력 등을 담당합니다. 우뇌는 뇌세포 구조 자체가 얼기설기 이루어져 있고요. 주로 시각, 공간, 감각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뇌는 주로 생각을 담당하고요. 근데 언어 중추는 좌뇌에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하거나 글을 쓰거나 하면 우울증이 좋아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울증에 걸리면 일단 좌뇌 기능이 떨어지는데 말을 하거나 말을 쓰거나 하면은 좌뇌에 있는 언어 중추가 자극을 받으니까 좌뇌 기능이 회복되는 것이지요. 또한 창의적인 뇌는 좌뇌와 우뇌를 이어주는 구조인 뇌량이 발달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이 뇌량의 구조가 가장 발달된 사람이 아인슈타인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좌뇌와 우뇌를 골고루 써야지만 창의성이 더 잘 발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명리학과 정신의학의 접목을 이 좌뇌와 우뇌의 접목으로 설명합니다. 또 정신의학과 명리학을 접목해야 하는 이유는요, 명리학으로는 한 개인의 특성의 틀을 알 수 있지만 그가 자기 특성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지 여부는 그거는 명리학으로 알 수 없고 정신의학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적성을 살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리학적으로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의 심리가 우울하고 불안하면 그것을 발휘하지 못하지요. 자녀가 자기 적성을 제대로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는 두 학문의 접목으로 자녀의 원래 특성과 그것이 현재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를 꼭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들을 창의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좌뇌와 우뇌를 골고루 발달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 의학 박사 논문이 바로 언어와 뇌 구조와의 관계에 대한 것인데요. 제 논문에 의하면, 제 실험에 의하면은 영어는 표어 문자이니까 좌뇌에서 읽혀지고 한자는 표어 문자이니까 우뇌에서 읽혀지더군요. 그런데 한글은 표어 문자이면서 표의 문자이니까 양쪽 뇌에서 다 읽힌다는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께 꼭 말씀을 드려요. 어렸을 때 한글부터 잘 가르치시라고, 영어 대신에. 그래서 제가 임상에서 살펴보면은요, 자기 영역에서 자기의 잠재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은 이 두 뇌가 골고루 발달된 경우입니다. 인지적인 능력에다가 인간의 심리를 이해하고 다스리는 심리지능이 발달한 경우인데요. 제가 리더십 코칭을 해보면 인지 기능만 발달한 경우에는 조직에서도 어느 정도 이상을 넘지 못하더군요. 그러니까 두 뇌의 기능을 골고루 발달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명리학적으로는 자신을 통제하는 오행인 관성이나 자기중심적 사고에 빠지기 쉬운 인수가 너무 강한 경우에는 더 표현력과 감각적인 능력을 키우도록 자녀를 도와줘야 하고요. 이렇게 되면 내 아이를 보다 더 창의적인 아이로 성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명리학적으로 좋은 사주는 어떤 사주를 말하나요? 제가 임상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명리학적으로 건강한 사주의 특성을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오행의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진 사주, 즉 양과 그다음에 화수목금토의 균형과 조화가 잘 이루어진 사주는 임상에서 보면 새로운 것을 학습하면서도 적절하게 자기를 통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더군요. 기의 흐름이 원활한 사주,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오행의 생과 극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타고난 사주가 생의 흐름으로 흐를 때 사고의 흐름이 합리적인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즉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의 이 기의 흐름이 원활한 경우
정말 생각이 합리적이더군요. 불필요한 편견이나 선입견, 피해의식이 적었습니다. 세 번째, 사주에서 불필요한 충이나 즉 오행이 부딪히거나 오행이 합의되는 것이 적은 사주가 임상에서 보면은 성격이 조급하거나 성급하지 않고 우유부단한 면도 적었습니다. 네 번째는 자기를 상징하는 오행인 일간이 튼튼한 사주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더군요. 그 다음에는 사회적인 능력을 상징하는 관의 오행이 튼튼한 사주. 관의 오행은요, 적절한 자기 통제 능력과 사회 적응 능력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행이 기가 조금 약할 때는 그것을 좀 더 키워나가도록 자녀를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일간을 도와주는 오행인 용신이 튼튼한 사주. 이것은 임상에서 보면은요, 그 사주의 주인공이 적절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주위 환경을 갖추고 있더군요. 특히 부모를 비롯해서 가족이 그 역할을 해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곱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음양의 균형과 조화가 잘 이루어진 사주. 이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임상에서 보면은 내가 나아갈 때와 조금 물러설 때를 잘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더군요. 여덟 번째는 마지막으로 때를 잘 만난 사주인 것입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얘기하면은 자기한테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때를 기다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아이의 사주에 이렇게 말씀드린 건강한 사주의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포기하란 말이냐?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명리학은 자기의 노력에 따라서 자기의 부족한 길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는 노력을 하면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사주는 못 바꿔도 팔자, 즉 기는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방법에 대해서 명리학의 근원인 주역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요, 물론 제가 이 책에 기술했습니다. 다만 주역에 대한 것은 작년에 제가 낸 책 주역 심리학의 기술한 내용인데요. 그중에서 이 명리 육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역이란 양과 음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면서 자연현상을 상징한 괴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주는 학문인데요. 특히 정신의학자 융은 이 주역에 심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그 MBTI 분석에 사용하는 외향성, 내향성, 사고, 감정, 감각, 직관 능력 등은 이 융이 주역에서 영감을 얻어서 정리한 개념인데요. 이 주역에 자녀 교육에 대한 괴가 나오는데 산에서 맑은 물이 샘솟는 형상에 비유하고 있는 산수몽개입니다. 그리고 그 괴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요. 아이는 배워야 한다. 그런데 그 방식이 일방적으로 누구가 가르치는 주입식이 아니라 자녀가 질문하고 스스로 깨우치도록 해야 한다. 즉 능동적으로 아이가 공부하도록 도와줘야 하고 또 아이가 성장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산이라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그침이 없이 흘러가는 샘물처럼 자신을 꾸준히 갈고 닦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녀가 배우는 과정에서 부모나 사회 고정관념, 편견, 선입견을 깨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지요. 근데 이 괴에서 흥미로운 것이요. 자녀도 부모를 가르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부모만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도 자녀에게서 배울 점이 있으면 배워야 한다는 것인데요. 상담을 해보면 부모 자녀 갈등이 많은 경우에 부모가 억압적이고 지배적인 분이 많습니다. 아이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경우 아이는 집에서 자기 의사 표현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성장해서 발표 불안으로 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요. 부모도 자녀에게 배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이 괴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기성세대도 신세대에게서 배우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이미 몇천 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요즘 세대보다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놀랍죠. 그런데 사실 정신과에서는요, 순종적인 아이보다 부모의 생각에 반대하고 자기 의견을 주장하는 아이를 더 건강하게 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 또 이 산수몽개에서는 자녀가 크게 잘못되기 전에 잘 절제해서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자녀가 잘못을 했을 때 지나치게 나무라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야단칠 때 정말 무지막지하게 야단치고 그것을 자기가 잘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부모들을 가끔 만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뭔가 잘못했을 때 나가 죽어라, 내가 너 같은 것을 왜 키웠니 하면은 이것은 아이한테는 죽는 날까지 그 잊어버릴 수 없는 상처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종종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이를 야단치거나 길거리에서 아이 이름을 부르고 소리 지르는 부모를 보는데, 너무 절제를 안 시키는 것도 문제지만 지나친 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몇천 년 전에 만든 괴에서 그런 부모 역할을 조언해주고 있다는 것이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때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괴가 있는데요. 사실 인생을 잘 산다는 것은 때를 알고 기다리면서 현재 이 시점에 내게 가장 잘 맞는 행동과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상징하는 게가 수천수계라고 해서 하늘에서 비가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을 상징하는 게입니다. 근데 요즘 상담을 해보면은요, 이 때를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그냥 아이를 들볶으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아이를 몰아붙이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자신감을 경험하기도 전에 실패와 좌절을 먼저 배우니까 그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감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만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도 그러하게 되는데요. 성급하게 결과를 만들어내기를 바라는 부모 밑에서 성장하면 아이도 시작하면 바로 성장하고 바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충동적인 행동을 하거나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면 조금만 잘하면 자만심에 사로잡히고 조금만 성적이 안 좋고 나면 바로 좌절합니다. 그러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회복 탄력성이 발달하지 못하니까 조금이라도 친구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성적이 자기가 바라는 대로 안 나오면 바로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부모는 자녀가 건강한 마음을 갖도록 도와줘야 되지요. 제가 성질과 성격에 대한 강의에서 부모는 자녀가 신체적으로 좋은 자세를 갖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처럼 심리적으로 좋은 태도와 습관을 갖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어떤 것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것인지 그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정신적으로 건강함의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미국의 정신의학 재단인 메닝거 재단에서 만든 것을 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현실에서 일어난 일을 회피하거나 원망하거나 불안감에 압도되지 않고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능력, 즉 현실을 건설적으로 다루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해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자녀의 이야기를 잘 듣고 같이 해결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두 번째는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사실 매일 새로운 날에 살고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매 순간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이고, 누구나 새로운 경험을 할 때는 긴장하고 불안하고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좌절하지 않고 계속 시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녀에게 얘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긴장과 불안으로부터 비롯된 증상을 완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저 불안해요, 저 긴장됐어요, 그럴 때 그걸 갖고 뭘 그런 걸 갖고 힘들어 하고 면박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찾아오셔서 자기 아이가 감정 표현을 하고 울기만 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여쭤봤습니다. 혹시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잘 싸우고 큰 소리를 내거나 아이에게 혼낸 적이 있는지 물어봤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아이는 부모가 어떻게 감정 표현을 하는지 보고 배운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가 감정 표현을 제대로 못한다고 야단치기 전에 부모 스스로가 자기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담 중에 어떤 아이가 하는 얘기가 자기 엄마한테 가장 바라는 것이 화내지 않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엄마도 그동안 제가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어요, 앞으로 자기의 분노를 다스리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하더군요. 아이가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부모부터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더 만족하는 능력이요. 요즘 매스컴을 보면은 남한테 친절과 배려를 베풀어서 복을 받는 경우 많죠. 하지만 적절하게 자기를 보호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친구와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거절을 잘 못하는데 간결 명료하게 거절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고받는 인간관계를 맺는 능력. 친구 사이에 일희일비 안 하는 것을 아이들한테 가르쳐 줄 필요가 있죠. 여섯 번째는 본능적인 공격성을 창의적이고 건설적으로 승화하는 능력. 아이들이 자기의 스트레스를 건강한 방법으로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야 합니다. 저는 명리학적 구조와 정신과적 검사 결과를 종합해서 내담자들한테 가장 맞는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권유하는데요. 예를 들어 충동적인 아이는 운동 등의 신체적인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풀게 하고요. 표현 능력이 약한 아이는 미술이나 춤, 글로 표현 능력을 키워나가도록 합니다. 일곱 번째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인데요. 이것을 아이가 갖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보여줘야 합니다.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고 내 말을 잘 들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그런 능력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이란 문제의 영속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인생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압도되거나 원망하거나 하지 않고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키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즉 자녀가 정신의 힘을 뜻하는 자아 강도를 성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이고요. 그럴 때 인생의 고비에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금 도전해 나가는 능력의 회복 탄력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정신과적으로 현재 자녀의 심리를 잘 알고 명리학적으로 자녀의 특성을 잘 알아서 더 보완해야 할 것, 절제해야 할 것들을 키워나가도록 도와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임상에서 그런 이해와 수용의 과정을 거치면서 부모-자녀 관계가 회복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요. 부모가 자기들의 가치관 대신에 아이가 무엇을 가장 좋아하고 잘하는지를 이해하고 수용하니까 자녀도 그동안 저도 부모님한테 원하기만 했지 부모님을 위해 노력한 것이 없어요 하면서 서로 화해하더군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자녀가 부모한테 그동안 부모님이 저한테 칭찬해 주기만을 바랬을 뿐이지 정작 자기는 부모한테 감사하다는 표현, 부모님을 칭찬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적도 있습니다. 제가 명리요가적 시간에 좋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부모 역할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어려운 역할을 잘 수용해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 인생의 경험을 나누는 관계가 되고 서로의 영혼이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 이상으로 인생에서 보람된 것은 없지요. 요즘 어느 맘카페에서 남편 복은 50억, 자녀 복은 150이라고 하는데 아마 그렇게 말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금 말씀드리는데 부모가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자녀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자기만의 소우주를 만들어가는 여정을 축복해 줌으로써 인생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스스로에 대한 신뢰, 자율성, 주도성을 갖고 도토리가 참나무로 성장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